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지금 2003년부터 지금까지 한 2, 3년? 동아대학교 관광경영학과에서 강의를 하고 있고요. 학생들을 기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지금은 잘 하지 않지만 예전에는 한 9년 정도 관광통역 안내사 국가 자격증 담당해서요. 국가 종사원들을 양육하는 그런 역할을 또 9년 정도 했습니다. 당시에 여성가족부라든가 고용노동부, 그 다음에 다문화 관련 정책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겹쳐지면서 이제 부산시도 그렇고요. 부산시 관광협회도 여러 가지 지원 사업을 했었어요. 그래서 다문화 가정에서 이제 가정을 이루신 분들이 한국에 조금 더 잘 정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요. 통역 안내사 지원 사업도 하고요. 또한 우리나라에도 그 당시에 굉장히 많은 일본인 관광객들이 예전에는 왔었어요. 주로 일본인들은 단체 패키지로 많이 오셨댔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중국인 관광객들도 굉장히 많이 오셨댔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통역 안내사들을 국가 자격증 시험을 칠 수 있도록 기르는 것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격증을 취득하시고 난 이후에 여러 가지 교육도 병행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여러분들이 문화관광해설사지만 사실 이것도 좀 몇 번 바뀌었잖아요. 문화유산 해설사였던 적도 있었고요. 근데 우리가 해설의 영역이 문화유산 해설사 같으면 헤리티지, 유산이지만 실제로 요즘에는 생태관광 같은 것도 있고요. 해설의 영역이 이렇게 넓어지다 보니까 관광해설사로 이렇게 이제 명칭을 바꾸게 되고 또한 그 해설의 영역까지도 이렇게 넓혀졌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런 보수교육이나 이런 현장교육 같은 것들을 요 근래에 자주는 하지 못하고요. 지금 학기 중이라서 그래서 이렇게 학교 수업과 겹치지 않는 일정일 때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랜만에 또 이렇게 여러분들 만나 뵈니까 굉장히 반갑습니다. 제 이름은 조장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지금부터요, 외국인 관광객 응대에 대해서 할 텐데, 사실 외국인 관광객 응대에 대해서 하려고 하면 외국인을 알아야 되잖아요. 외국인을. 자, 그런데 여기는 통역 안내사가 아니고 문화관광해설사기 때문에 외국어 영역이 안 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과 관계없이 관광지에서 또는 현장에서 외국 분들을 만났을 때 그들이 무언가 얘기했을 때 무슨 말인가 못 알아듣겠다. 이런 상황이 생기는 수도 있고요. 또 나는 그나마 좀 영어 좋게 할 줄 아는데 내한테 물어보는 사람들은 어찌 된 게 중국 분들이 자꾸만 말을 건다.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굉장히 다양한 현상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외국인에 대해서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 오시는 관광객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고요. 또한 어떤 문제들이 발생하는가,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를 알아야 그래도 우리가 어떻게 대처할지 하는 것들도 알아볼 수 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것은요, 2023년까지의 자료입니다. 아시다시피 우리가 팬데믹 하는 것을 3년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20년, 21년, 22년까지는 상당히 우리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국가 간의 교류, 관광객의 방문 이런 것들이 불가능한 이런 시절들을 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2023년에요. 1103만 명이 우리나라를 왔어요. 자, 그러면 2024년 작년도는 얼마나 오셨을까요? 자, 손 들겠습니다. 추측으로 그냥 이렇게 찍는 겁니다. 자, 한 1400대 오지 않았을까? 1번. 1500대 왔을 것이다. 2번. 1600대 왔을 것이다. 3번. 1700대를 회복했을 것이다. 4번입니다. 자, 1, 2, 3, 4 중에 선택할 겁니다. 생각해 보시고요. 자,
1번 1,400대, 2번 1,500대, 1,600대, 1,700대. 네. 뭐 찍는 거라서 큰 의미는 없습니다. 그러나 한국관광공사에서 발표하기를 2023년도의 방한 외국인은요 1,637만 명입니다. 그래서 2023년도 기준으로는요 48.4% 증가했고요. 우리가 팬데믹을 맞이하기 이전인 2019년도 대비 약 94%의 회복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2025년이 지나고 나면 2025년 통계가 이제 나중에 나올 거잖아요. 아마 2019년을 훨씬 넘을 것이다 라고 추측이 되어집니다. 어쨌든 우리나라는 팬데믹의 여파를요 아주 잘 극복하고 있는 나라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연도별 관광객의 추이를 보면은요 이제 조금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여기 보시면 2020년도에 가장 많이 방문했던 나라는 중국인들이었습니다. 중국인들요. 그러나 2023년도에 가장 많이 방문했던 분들은 일본 분이십니다. 일본인. 그래서 여기 지난 한 해라고 하는 것은 2023년을 얘기하는데요. 한국을 방문한 일본인 관광객이 6호, 즉 중국의 단체 관광객의 숫자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는 2023년도잖아요. 자, 2024년도. 자, 또 찍어 봅시다. 자, 중국 위에 랭크에 들어오는 국가가 어디가 있는가 하면은요. 중국, 일본, 대만, 미국, 홍콩이 랭킹 안에 들어와 있어요. 자, 그러면 2024년도에 가장 많이 방문했던 나라는 1번 중국일 것이다. 2번 일본일 것이다. 3번 미국일 것이다. 4번 대만인 것이다. 자, 찍어 봅시다. 1번 중국일 것이다. 자, 2번 일본일 것이다. 일본일 것이다. 3번 미국일 것이다. 4번 대만일 것이다. 오. 감각을 커피 안 주면 대답 잘 안 하죠. 그렇습니까? 근데 커피를 드리고 싶은데 너무 못 맞추시네요. 이게 아무리 찍는 거긴 하지만 그걸 보시라니까. 근데 커피가 다 앞에 하나씩 갖고 계시네요. 이렇게. 이렇게 갖고 계시네요. 드리려고 보니까 다 갖고 계시네요. 2024년도에요. 2023년도에 우리나라를 가장 많이 찾은 나라는 일본 관광객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요건 23년도, 지금 여기 보면은 이렇게 데이터가 있잖아요. 일본이 제일 많죠. 23년도에. 그러나 2024년도에는요. 또 다시 중국 관광객이 가장 많이 왔습니다. 약 460만 명이 왔고요. 전체 외국인 관광객의 약 28%를 차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일본은 그 다음을 이어서요 322만 명입니다. 그런데 왜 대만에 손을 많이 들었을까? 대만이요 3위로 올라왔습니다. 147만 명이 들어오셨댔습니다. 사실 그 이전까지는 이 대만을 보세요. 4.1. 근데 여기서부터 늘어나기 시작하고 있죠. 그죠? 22년부터. 그래서 급격하게 이렇게 능가하면서요. 대만이 좀 많이 증가했기 때문에
늘 있던 것보다 없다가 늘어난 거를 많이 느끼게 돼요. 이 나라 사람들 전에 안 왔는데 왜 이리 오지? 증가된 거를 체감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아마 대만 사람들이 많이 늘었다라고 느끼실 수 있습니다. 3입니다. 그리고 미국은요, 대만보다도 무려 4만 명이나 작게 오셨댔어요. 대만이 147만 명이고요. 미국이 143만 명입니다. 홍콩은 57만 명 오셨댔어요. 자, 이렇게 우리나라를 방문하고 있는 외국인 관광객들의 분포가 변화하고 있죠. 요거는 뭐냐 하면 외국인 관광객들의 특성이 바뀌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특성이 바뀌고 있다. 2024년에요. 관광불편신고 종합분석서라고 하는 것을 한국관광공사에서 만들어냈습니다. 왜 이거를 부랴부랴 만들었느냐 하면은요, 팬데믹 이후에 모든 나라들은요, 관광사업의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가 문제가 있었는지를 알아야 이것을 개선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데이터를 갖다가 빨리 해서 알려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을 한국관광공사는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 자료를 보면은요, 요 파란 색깔이 2024년도, 즉 전년도, 바로 작년 겁니다. 작년 건데요. 여기 보면 중화권이 불편사항이 가장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관광객 숫자가 24년도에 중국에서 제일 많이 들어왔다고 그랬거든요. 결국 사람 많이 들어오면 거기서 불편사항이 많이 접수돼요. 안 그렇겠습니까? 그리고 요거는 불편사항의 건수로 데이터를 낸 거거든요. 많이 왔으니까 불편사항이 많이 접수될 거고, 건수로 치면 이렇게 높게 나타난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일본 사람이고요. 심지어 우리나라 사람들도 좀 불평을 하고 있다라고 봐집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오세아니아 쪽에 미주 쪽, 유럽 쪽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2024년 불편 건수는요, 코로나 이전인 2019년하고 비교를 해볼 때, 자, 그럼 이 제일 첫 번째 앞에 거랑 이렇게 비교를 해보는 거예요. 딴 나라들은 그렇게 증가하지 않았어요. 2019년에 비교해보면 조금 감소한 것도 있고요. 근데 중국만 유난히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023년까지는 중국의 해외여행이 제한되었댔어요. 코로나도 있었고요. 그런데 이제 일단은 해외여행의 중국 관광객 숫자가 128%나 증가를 했고요. 그 다음에 예전에는 중국인들이 다 단체 관광을 왔어요. 그래서 뭐 깃발 같은 거 잡고 이렇게 모여 다니다 보니까 불편사항이 있으면 자기 가이드들을 통해서 처리를 했거든요. 근데 가이드들은 다 중국어를 하실 수 있는 분들이 중국인 단체 관광객의 가이드를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불편사항에 대해서 정확하게 전달되어져서 처리가 가능했던 거예요. 단체 관광일 때는. 근데 트렌드가 바뀐 거예요. 뭐로? 개별 관광 중심으로. 개별 관광 중심으로 바뀌다 보니까 문제가 생겼을 때 처리할 수 있는 루트들이 그거에 대한 정보가 일단 없고요. 또 어디에서 어떻게 처리해 준다고 했을 때 막상 가도 언어 소통에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처리가 옳게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관광의 트렌드가 변화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원래 관광이 시작되고 얼마 안 되면 혼자 가기가 두려워요. 그때 제일 많이 가게 되는 게 패키지 투어입니다. 패키지 투어. 다 같이 때로 가면 별로 불편하지 않게 여행을 누릴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자꾸만 이렇게 여행을 하다 보면 여행 경험이 쌓이잖아요. 그러면 어느 날 나도 좀 이렇게 패키지는 몇 시까지 돌아오세요. 여기서는 몇 분입니다. 몇 분 동안 여기 둘러보시고 난 뒤에 몇 시까지 요 동상 앞으로 모이세요. 이렇게 시간을 딱딱
정해준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 가보면 여기 너무 멋져, 조금 더 있고 싶은데 저기서 오라고 호루라기 분단 말이야. 이러니까 조금 자유롭게 여행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근데 여행 경험이 없으면 할 수 없이 패키지해요. 그러다가 여행 경험이 생기니까 이제 한번 가보자 하고 나왔는데, 그걸 가겠다고 외국어 공부를 하는 사람은 없거든요. 그 나라를 가겠다고. 그래서 언어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이게 높아졌다라고 보는 거죠. 불편이. 즉 정말 어떤 상황이 우리가 너무 뭘 대접을 잘못했나가 아니고, 중국인들의 트렌드가 패키지에서 개별 관광객으로 바뀌면서 언어 소통을 비롯한 여러 가지 문제의 더불어서 생기고요. 불편을 처리하지 못하는 데서 이런 불편 사항이 증가한 것이다 라고 보면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요, 이제 건수, 구성비 이렇게 나오는데요. 중하권하고 되어 있는데, 중국을 비롯해서 대만, 홍콩, 지금 이제 중국어 다 영향하에 있는 나라잖아요. 홍콩도 영국에서 중국으로 이게 이제 주도권이 넘어갔고요. 중국어의 지금은 이제 한 개 특수한 자치 지역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무려 전체 건수의 66.2%가 중화권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도, 2019년에도요, 거의 43.5%의 불편을 중국에서 얘기를 했는데, 오히려 이제 구성이 많이 늘어났다라고 보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에 오시는 손님들을 이렇게 보면은요,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여성 고객이 훨씬 많이 옵니다. 여성 관광객. 그래서 여성은 2024년도에 56% 정도 오시고요. 남자들은 약 37% 정도 이렇게 오세요. 56%에서 37%를 더하면 93%가 나옵니다. 그러면 오는 애들 중에 성별이 정확하지 않은 아들도 있다고 봐야 되는 거죠. 있다고 봐야 되는 거. 우리나라는 아직 그렇지 않지만 외국 같은 경우는 와이프 소개하는데 와이프가 남자인 경우도 있고 이렇잖아요. 애매한 경우들이 좀 있거든요. 그리고 그거를 합법적으로 인정하는 국가들이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렇게 남녀 성별에 잡히지 않는 퍼센트가 조금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는 비교적 젊은 층의 관광객이 많이 오세요. 20, 30대. 그래서 전체의 약 46%가 이런 20, 30대 관광객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불편들이 어디에서 발생했느냐라고 보면, 물론 1등은 뭐예요? 전부 다 거의가 중국이 1등인데, 그 중에서도 퍼센트가 높게 나타난 게요. 중화권의 경우는 거기 보시면 쇼핑이 398, 건수로는 제일 높게 나타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택시, 숙박, 공항, 요런 순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여기 데이터를 보시면은요, 일본이 핑크색이거든요. 여기 보면 가장 불편이 많은 게 일본이 거의 콜벤에서 이렇게 불편이 많게 나타나고 있고요. 그 다음이 택시입니다. 택시. 그런데 콜벤은 100%라 하더라도 건수로 보면 2건밖에 안 되기 때문에 건수가 많은 건 아닌데요. 택시 같은 경우는 309건 가운데 24.9%가 택시에서 다소 불편함을 느끼고 있다라고 해서 택시가 높게 나타나고 있어요. 우리나라 관광객들 같은 경우는요, 어디에서 불편이 많이 나타나는가 하면 여행사, 관광종사원, 그리고 숙박의 순으로 우리나라의 불편 정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국내를 여행할 때는 여행사 관련 불편 신고가 높고요. 그 다음에 관광종사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뭐 공항이나 항공 또는 택시 쪽에서 불편이 많다 하는 것은 사실은 우리들이 어떻게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에요. 그런데
관광종사원에서 불편이 생겼다 하는 거는 우리들과 관계가 있는 문항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2024년 관광종사원이 전체적인 불편 건수로 보면은 1.1%로 작은데요. 그나마 요 작은 구성비 안에서도 그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응대 태도 불량 및 불친절이라고 하는 게 70.6%고요. 그 다음에 무성의한 태도가 17.6%고요. 미숙한 안내 서비스가 5.9%의 순으로 나타났어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계속 이렇게 트레이닝을 하다 보니까 안내도 처음에 할 때는 이것에 대한 해설을 잘 못한다거나 하지만 반복되면서 자기가 스킬이 조금 늘어나요. 그리고 처음에는 처음 하면 당황해서 자기 말하는 거에 급급하지 거기 계신 분들을 표정이나 상태를 잘 읽지 못하거든요. 그러나 이거를 한 번, 두 번 반복하다 보면 왠지 모르게 말하는 것도 자신감이 생기면서 계신 분들의 표정도 읽을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사실은 경력이 조금씩 되어지면 안내 서비스 자체의 불편율은 아주 확 떨어져요. 이거는 뭐냐면은 조금 미숙하거나 훈련이 덜 된 데서 발생할 수 있는데, 응대 태도 불량과 불친절은 무려 12.7%가 상승합니다. 그러면 정말 이 사람들이 응대 태도가 불량하고 불친절했나라고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왜냐? 요거를 신고한 사람은 그 불친절했다라고 느꼈던 외국인이 신고한 거거든요. 자, 그러면 커뮤니케이션에 문제는 없었느냐 하는 거죠. 왜냐하면 서로 문화가 다르잖아요. 서로 문화가 다르고요. 특히 외국인 관광객인 경우에 이렇게 느낄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언어 문제 때문입니다. 언어. 응대 태도가 불량했다. 제일 큰 거 뭐라 하는가 못 알아듣겠다는 거예요. 못 알아듣겠는데 어떻게 친절하게 응대할 수 있겠습니까? 뭔 소리인지 모르겠다는데. 그죠? 불친절. 못 알아듣는데 어떻게 친절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못 알아들으니까 그때부터 어떻게 되는가 하면 이 아가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 거고 이게 신경이 나가는 거지. 이분이 이런 불편을 겪고 있어서 도와드려야겠다라고까지 신경이 못 가요. 뭐가 불편한지 모르니까. 그래서 의사소통에서 문제가 생기면 이런 경우가 생기고요. 만약에 내국인이 그랬다고 한다면 이거는 응대 태도가 정말 불량했거나 불친절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내국인인 경우는 의사소통에 문제는 없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여기서도 언어에 조금 문제가 있네 라는 거를 일단은 짚고 넘어갈게요. 자, 어디에서 불편사항이 발생했나 라고 살펴보니까요. 서울에 제일 방문객 수가 많으세요. 그래서 방문객 수 제일 많은데 제일 불편사항이 많이 발생합니다. 당연히. 그래서 서울이 제일 많고요. 그 다음이 제주입니다. 제주. 그리고 그 다음이 부산이고요. 그 다음이 인천입니다. 그 인천은 왜냐하면 국제공항이 있고요. 일단 우리나라에 도착해서 발을 처음으로 디디는 곳이 인천일 경우가 아주 높거든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지금 현재 불편사항 발생 빈도가 높은 지역은 서울, 제주, 부산, 인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진짜 우리가 불편하게 했나? 라기보다는 외국인이 들어오는 관문과 많이 관계가 있다 라고 봐야 되고요. 제주도 같은 경우는 서울이나 부산을 거치지 않고 바로 제주로 가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제주국제공항이 있고 특히나 제주는 뭐예요? 무사증이잖아요. 비자 없이 가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주로 바로 가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요.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 즉 여기 보면 서울, 제주, 부산, 인천 전부 다 외국인이 들어오는 경로상의 지역이다.
부산도 국제공항과 국제휴게소 터미널을 갖추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쪽에서 당연히 불편사항들이 발생한다. 자, 여기에서 뭐를 알아야 되는가 하면 외국인이 처음으로 우리나라에 오셨을 때 공항이나 또는 국제휴게소 터미널에서부터 불편하지 않도록 서비스 받는데 약간의 문제가 있을 수 있구나라고 생각은 해보셔야 돼요. 그런데 조금 억울할 수도 있는데요. 사실은 우리나라에 오는 관광객들 자체가 굉장히 에티켓을 잘 지키는 그런 분들만 오시는 건 아니거든요. 아시다시피 어마어마하게 많은 문제점들을 갖고 있는 관광객들도 계세요.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솔직히 그런 분들 보면 별로 친절하게 안 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이 솟아납니다. 아유, 저것들은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다 보면 또 이런 문제들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관광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자기가 평소에 살던 지역에서 하는 것처럼 똑같이 행동하지 않아요. 관광의 특성상 탈일상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일상과는 다른 행동들을 하게 되고요. 조금 더 자유롭고 조금 더 자기를 많이 표현하고 이런 특성이 여행에서 오는 자유라는 명목으로 느끼게 되는 감정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나라에 있을 때처럼 얌전하게 굴지를 않아요. 지 맘대로 노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도 관광 갔을 때 입장 바꿔놓고 생각하면 조금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저도 학교 앞에 버스 정류장 같은 데 바닥에 앉아 있지 않아요. 바지 차림으로. 앉아 있으면 저분 왜 저러시나. 학교 앞에 버스 정류소 인도 쪽에 그냥 제가 앉아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 짓 안 하잖아요. 그런데 여행 가면요. 그냥 아무 때나 앉아요. 길에. 짐 풀고요. 길에 앉아 있고 거기서 지도도 보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리고 요 근처에 돌아다니면서요. 뭘 막 먹으면서 돌아다니지도 않아요. 먹으면 뭐 들어가서 먹고 나오겠죠. 그러나 여행 가면 어때요? 오만 길거리에서 오만 거 다 주워 먹고 다닙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행동을 걔네들도 우리나라 왔을 때 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죠. 조금 더 자유롭게 행동한다 하는 부분을 조금은 감안하셔야 돼요. 그래도 좀 심한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자, 몇 월 달에 제일 이런 문제가 많이 생기나 하고 보니까요. 지금 요 표를 보시면 7, 8월이 최악이에요. 7, 8월이 최악인데 특히 서울 같은 경우는요. 7월이고요. 제주는요. 8월입니다. 부산은 7월이고요. 인천은요. 8월입니다. 어쨌든 7, 8월에 가장 많이 불편 사항들이 접수되고 있고요. 요거는 휴가 시즌 같은 것들이 이제 많이 물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때 제일 입국자 숫자도 많고요. 그렇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 그래프를 볼까요? 그래프를 보면 외국인 입국자 수가 7, 8월에 실제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잖아요. 여기 부분. 여기 부분. 반면에 내국인은 딱히 7, 8월에 그렇게 편하게 높아지진 않아요. 살짝 높아지는 정도죠. 그리고 10월 달에 각종 축제들이 굉장히 많이 열리거든요. 10월에. 10월에 축제가 많은 이유는 그래요. 배고픈데 놀아라 하면 놉니까? 배고파 죽겠는데. 먹을 거를 주야 놀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나라는 예전부터 농경국가였다는 거죠. 그래서 추수가 끝나야 배가 부르고요. 배가 불러야 축제들을 했어요. 전통 축제들. 옛날부터 이렇게 내려오는 것들. 그래서 이런 가을에 배 부를 때 보릿고개 때 축제 별로 없어요. 근데 지금은 보릿고개가 없지만 전통적인 축제는 옛날부터 이렇게 내려오는 것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10월 달에 이렇게 조금 높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관광종사원 불편사항에 대해서요. 응대 태도 및 불량, 불친절이 70.6,
무성의한 태도가 17.6, 미숙한 안내가 5.9, 기타가 5.9인데요. 요 내용에 대해서 나중에 조금 더 자세히 국가별로 보도록 할게요. 먼저 응대 태도 및 불량 불친절해서 대만 같은 경우에 이런 불편 내용이 있었다는 거죠. 2,000원을 지불했다, 입장료를. 그런데 30분 후에 관람이 종료되니까 뭐라고 하는가 하면 금방 2,000원 내고 들어갔는데 30분 되면 관람이 끝나니까 30분 동안에 후딱 보고 나오세요, 이 말인 거죠. 그러나 그 안에 거를 관람하는 게 30분으로는 택도 없을 때. 근데 요거는요, 실제로 이런 거예요. 우리가 식당을 갈 때 라스트 오더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식당은 10시까지 할 줄 모르지만 주문은 몇 시까지 받는다는 게 있어요. 그래서 관광지에 관람은 몇 시까지 되어 있을지 모르지만 마지막으로 표를 파는 시간은 이거를 다 둘러볼 수 있게끔 고려된 시간이 마지막 티켓을 파는 시간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고쳐져야 되느냐 하면 현장에서 일을 여러분들이 하시잖아요. 그러면 이런 것들에 대해서 현장에서 일 안 하는 사람이 이거 좀 고쳐야 되나 뭐 해야 되나 뭐 해야 되나 얘기하면 들어주질 않아요. 누구가 그걸 어떻게 하노?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이런 거를 건의를 하면 고려해 보세요. 그래서 요거는요, 어떻게 보면 종사원의 어떤 불친절이라기보다는 시스템의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관광지가 전체를 관람하는 시간을 책정해 놓고 있을 거라는 거죠. 정상적인 속도에서 한 바퀴 돌 때. 그러면 적어도 그 시간을 볼 수 있는 마지막 시간대까지 표를 팔고 그 이후에는 티켓 판매가 끝났다라고 안내를 해서 표를 팔지 않아야지만 이런 문제가 안 생기는 거예요. 이거를 종사원의 불편사항으로 받게 되면 종사원 입장에서는 좀 억울한 면이 있는 거죠. 저거가 몇 시까지 표 팔아라 해놓고 이렇게 되거든요. 자기들은 근무를 했을 뿐인데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운영 관련 정보가 한국어로 되어 있다. 그랬을 때 지금 우리나라에 예를 들면 영어, 일본어, 중국어 이건 이제 대표적으로 오시는 나라고요. 이 외에도 필요한 경우에는 요거를 제공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다양한 언어로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지 못해요. 그랬을 경우에 언어 능력이 갑자기 높아지는 것도 아니고요. 어플을 개발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선풍기를 켰다 껐다 하던 사람들이 살던 시대가 있었고요. 좀 지나서 에어컨이 나왔어요. 그랬더니 에어컨에 리모컨이라는 걸 줘가지고요. 켰다 껐다 요것만 해라 했어요. 근데 에어컨의 기능이 점점 다양화됐거든요. 어떻게? 난방기도 됐다가 냉방기도 됐다가 그 다음에 제습기도 됐다가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가 하면 리모컨이 복잡해졌어요. 그랬더니 시어리 봐서 못 쓰겠네 이렇게 되는 어른들이 계세요. 자, 그러면 꼭 필요한 기능 그것만 딱 가리키면 그거는 하시거든요. 뭐냐? 어플이라고 하는 거는 기능의 습득이에요. 학문을 연구하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이 언어가 필요한 사람에게 이 어플로 통해서 안내되어지는 것들을 제공할 수 있는 거. 그거는 트레이닝을 시키면 돼요. 트레이닝을. 그 어플을 사용하는 거를 가리키면 돼요. 어플을 사용하는 거를. 그래서 매표소라든가 현장에서 주요한 언어가 아닌 나라에 고객이 오셨을 때 그런 것들을 해야 되고요. 그거는 부산시 관광을 만약에 좋게 하고 싶으면 이런 곳에서 돈을 들여서 개발을 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자, 미국 봅시다. 콘서트 진행 요원이 손에 들고 있지 않는 스마트폰에 대해 가져가라고 시도하려는 과정에서 팔을 세게 잡는 행동으로 불편을 겪었다. 직원 교육을 했다. 이것도 진행의 스킬이 세련되지 못해서 그런 거거든요. 그리고 그 이전에 안내가 충분히 되어져서 논란의 소지 자체가 없어야 되는 거거든요. 요거는 전체적인 콘서트 진행에서의 문제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중국 같은 경우는요.
스쿠버 강습을 예약했는데 의사소통이 안 되고 그 다음에 그 다음 강습은 환불받으라고 했다. 자, 그런데 그 다음 거를 환불해주면 끝인 게 아니고 그 사람은 그거를 하려고 스케줄을 다 조정해 놨을 거라는 거죠. 돈만 돌려주면 되는 게 아니고 자기는 그거를 하려고 스케줄을 조정해 놨는데 돈은 있는데 자기 스케줄이 엉망이 되어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뭔가 잘못되었을 때 돈으로만 물려주면 된다라고 생각하면은 이런 불편은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어떤 언어로 서비스가 제공이 되면 어떤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고객만 받으면 되는 거고 아닐 때는 그거를 안내지를 만들어 가지고 배포를 해서 충분히 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우편을 보내기 위해서 봉투를 구매하려고 했는데 한국어를 못 알아들었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사실 이 우편물 관련된 것이 가장 잘 돼 있는 나라는 싱가포르입니다. 쇼핑을 하잖아요. 부피가 큰 거를 사죠. 싱가포르는 우체국이 토요일, 일요일 그런 거 없어요. 1년 내내 쉬지 않아요. 싱가포르의 우체국은요. 그래서 쇼핑한 거를 그 가게에서 예를 들어서 내가 가방을 샀는데 엄청 큰 가방을 샀다. 그러면 그 가게에서 이거를 한국에 있는 우리 집으로 붙여달라고 하면은요. 그 가게에서 접수를 해줘요. 그래서 여행이 끝나고 집으로 왔을 때 짐이 와 있어요. 그런 식으로. 그래서 자기가 쇼핑한 곳에서 바로 접수를 하고요. 24시간 운송을 담당하기 때문에 자기들이 알아서 보내고 짐이 언제쯤 도착했으면 좋겠느냐. 왜냐하면 네 여행 일정을 내가 모르니까. 네가 없을 때 물건이 도착하면 곤란할 수 있는 상황이 있지 않니? 언제쯤 짐이 도착하면 좋겠니? 그래서 도착 가능한 날짜까지 해서 이렇게 배송을 하거든요. 그래서 싱가포르는 면세 국가이기 때문에 쇼핑 대국이 된 것도 있지만 이런 것들이 아주 잘 돼 있어요. 디테일이요. 그래서 이런 우편물 같은 경우도 외국인들이 많이 이용하지는 않지만 이용하는 것에 대한 적절한 안내문 등은 여러 개 배치하고 있다가 그분이 어느 나라 언어를 쓰시는 분인지가 나타나면 그런 설명서를 이렇게 줄 수는 있잖아요. 그런 것들. 이런 부분이 있고요. 자, 대만. 뭐 홍보물의 뒷면이 보이게 준다. 요거는 뭐냐, 무슨 소린가 하면 어떤 홍보 내용이 여기에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이거를 드릴 때요. 이곳은 부산광역시 문화관광해설사 보수교육 및 시험평가에 관한 자료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드리면 상대방이 보면서 그런 자료구나 라고 생각을 하겠죠. 근데 이렇게 주는 거예요. 자, 자료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세요? 뒷면이 보이게 줬다는 것은 그럼 그 사람이 받아가지고 예를 들면 이게 그나마 이렇게 주면 글자라도 바로 돼 있지만 이렇게 주면 그럼 상대방이 받아갖고 우리나라 말을 잘 모르는 경우도 있을 거고요. 영어로 되어 있으면 영어라 하더라도 돌려야 될 거고요. 뒤집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는 그냥 사소한 컴플레인이지만 우리가 밥 먹을 때 숟가락점도 그러면은 이게 수저 같은 거 돌려서 드리잖아요. 수저 같은 거 손잡이를 잡을 수 있도록 비슷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조금 디테일이 조금 안 돼 있었다라고 보면 되시겠고요. 그 다음에 안내센터에 둘레길 완주 후에 제주도 갔나 보네요. 올레길이나 둘레길. 요새는 해파랑길 같은 것도 아주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시는 분들이 조금 있는데요. 관계자와 연락하고 싶다는 쪽지를 남겼는데 회신이 없었다. 왜? 뭐 지가 그거 쪽지 안 전해준다 해도 별일은 없는데 전해주고 나면 계속 귀찮을 것 같잖아요. 외국인이 그렇게 요구했지만 막 그냥 쪽지 받아갖고 버리면 그거로 나는 근무 끝났는데 그거를 또 전해주면 그거하고 또 연락해야 되고 어째 됐노 결과는 또 무엇이 이어져야 되고 뭔가 좀 돈은 더 못 받는데 잡무가 많아지면서 좀 피곤한 인생이 뭔가 피곤한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거의 처리 안 한다라고 보면 되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처리할 것이 아니고 예를 들면 요런 무슨 길 이거 신청하는 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다가 이런 내용을 받을 수 있도록 메일 하나만 남기면 끝나는 거예요. 메일. 요새 메일을 폰으로도 다 써갖고 보낼 수 있는데 굳이 쪽지까지 바로 내한테 쪽지 줘서 그치지 말고 다이렉트로만 네가 해라. 그럼 뭐를 갖고 있어야 됩니까? 연락처에 이메일 같은 거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쪽의 연락처, 담당하는 자의 연락처라든가 연락처 이메일. 그래서 그거를 줘야 돼요, 걔한테. 괜히 받아갖고요, 종이 버려갖고, 순간, 잠깐 몇 초라도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이거 어떡하나, 이런 거. 그래서, 그러니까 본인이 하는 일에 대해서 문제가 생길 거라는 것을 감안해서 그것에 대해서 처리할 수 있는 정보 능력을 자기가 갖추고 현장에 가야 된다고 볼 수 있죠. 대한민국, 자, 한국 사람이니까 반말로 응대하고 대답 없이 전화를 끊었다. 특히 불꽃축제, 불꽃놀이 행사. 이런 경우 다반사죠. 왜냐하면 전화통화 하기도 힘들고요. 계속 통화 중이거나. 요거는 이제 교육이 조금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것도 어떤 행사 같은 거 할 때 일관되게 교육이 되지 않아서 그래요. 왜냐하면, 예를 들면 뭐 행사를 할 때 그 행사를 주관하는 회사의 직원들도 나오지만 알바생들도 많이 쓰거든요. 그러면 행사가 크면 그 알바생들에 대한 교육이 사전에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 직원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이미 숙지하고 있는데 알바생들은 그렇게 하지 못할 경우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도 컴플레인으로 들어오게 되는 거죠. 음식 반이 뭐 이런 거예요. 콘서트 같은데. 자, 그러나 이제 지금 우리가 고려해야 되는 것들은요, 이슬람 시장입니다. 그럼 왜? 이거죠. 거제라는 도시가 있어요. 조금 가면 거제시. 거제는요, 조선으로 아주 유명했던 도시예요. 조선. 지금은 회복했지만 한동안에 중국이나 이런 곳에서 엄청나게 싼 가격으로 후려치면서요, 조선업을 장악하면서 급속도로 올라왔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수주하고 있었던 많은 조선업의 물량을 중국에 뺏겼댔어요. 자, 근데 거제시에서는요, 조선업에서 세계적으로 돈을 많이 벌어다 주기 때문에 시 자체의 세금이 아쉬울 게 없었어요. 그런 기업에서 들어오는 세금들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중국이 막 치고 올라오면서요, 조선업이 떨어지니까 시의 재정이 악화되면서요, 깊은 고민에 빠진 거예요. 이거를 인자 어쩌노, 큰일 났네, 이렇게 된 거죠. 그때 뭐를 했는가 하면 거제시에서 이대로 계속 가도 좋을 것인가에 관한 진단 용역을 했어요. 뭐? 사업의 다변화가 필요하다. 하나의 사업에 몰빵하지 말라는 거예요. 조선업에 몰빵했다가 조선업이 저물면 너 어떡할 건데, 이거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거제시에서 관광산업이나 다른 산업에도 눈길을 돌려가지고요, 사업 다변화를 시작했어요. 관광도 똑같아요.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나라가요, 다양한 나라들이 거의 비슷한 퍼센트로 오면은 크게 문제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중국하고 일본에 거의 몰빵되어 있어요. 거의 중국하고 일본이 차지하고 있는데, 이 중국하고 일본이 문제가 좀 있잖아요. 뭐냐 하면 중국 같은 경우는요, 항상 우리하고 문제가 되는 게 동북공정이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만주 땅. 그래서 이거 중국의 동북부가 만주 땅인데, 여기 우리나라 역사에 고조선이 있었고요, 고구려가 있었고요, 심지어 발해도 있었어요. 그러면 얘네들은 어떻게 하는 건가 하면 이거를 자기의 거기 지방 자치하는 소수민족이 아주 많은 나라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고구려나 고조선이나 발해를요, 중국의 지방분권이라고 해버리고 나면 그쪽의 역사나 문화 이런 게 모두 중국 역사나 문화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김치도 저거 거다 막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한복도 우리 거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일본은 무슨 문제가 있노? 독도 영유권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요거는 심심하면 한 번씩 왜 한 번 세게 확 싸우고 치우는 게 아니고요, 옆집에 살면서 깐족
잊을만 하면 또 끄집어내 갖고 깐족깐족 신경을 거스리면서요.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심심할 때마다 깐족깐족 이렇게 되면 또 문제가 생기잖아요. 외교, 정치적인 문제, 국방의 문제, 뭔가 민감한 문제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런 정치, 군사 이런 문제들을 안고 있으면서 또 거기서 관광객이 많이 오다 보니까 이게 뭔가 심각한 이슈로 되었을 때는 확 빠져나가는 거예요. 사드 문제 있을 때 유커가 확 빠져나가는 거랑 비슷해요. 그러니까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된다? 사업도 몰빵하면 곤란하다는 거예요. 거기다 몰빵하고 있다가 그게 확 돼버리면 관광 관련 업들이 줄줄이 어떻게 돼야 돼요? 타격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줄줄이 타격을. 그래서 다변화를 생각하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떠오르는 게 이제 이슬람 시장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이슬람 시장 같은 것에서 우리나라는 사실은 이슬람을 믿는 사람들이 지금은 좀 많이 늘었지만 잘 몰라요. 잘 몰라요. 그래서 약간 종교적인 얘기를 하자고 해보면 불교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너무 잘 아는데요. 뭐 대승불교, 소승불교부터 시작해가지고요. 너무 잘 아는데 이슬람하고 기독교의 차이는 뭐냐 하는 거예요. 카톨릭, 개신교,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이 두 가지 다 기독교입니다. 기독교. 그런데 기독교 요 두 개만 있나? 아니에요. 외국으로 가면 그리스 정교회라는 것도 있고요. 이집트 같은 데 가면 콥트 기독교라는 게 있어요. 조금 다른 기독교예요. 기독교의 종파도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개신교 안에 들어가도 또 뭐 장로회 뭐해 억수로 또 많고요. 또 장로회 안에 가도 뭐 통합측, 합동측 또 억수로 뭐 많아요. 그래서 세계적으로 볼 때 기독교는 어마어마한 종류를 갖고 있어요. 그런데 이 기독교하고 항상 문제가 되는 게 이슬람교입니다. 이슬람교. 근데 이 이슬람교는 대체 시장으로 엄청나게 커요. 관광객 대체 시장으로. 조금 이따가 지도를 보실 건데요. 그럼 이슬람교하고 기독교의 차이는 뭐냐 하면 예수님이 차이예요. 기독교는요, 유일신 종교인데요. 이 유일신이 성부, 성자, 성신이, 성령이 하나면서 세계다 하는 삼위일체설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슬람은요, 오직 신은 하나다예요. 그 신이 알입니다. 알라 할 때 알입니다. 알라. 그러면 이슬람교에서 예수님은 뭐냐? 그 이슬람교를 만든 사람이 무함마드거든요. 근데 이 무함마드와 똑같은 선지자 중에 하나인데요. 무함마드를 능가하는 최고의 선지자가 예수님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차이가 예수님을 신으로 보게 되면 기독교가 되고요. 예수님을 최고의 선지자로 보게 되면 이슬람교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마리아 이론은 똑같아요. 처녀로서 잉태해서 아기를 낳았다 하는 이론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이슬람교의 성전을요, 코란이라고도 하는데 꾸란이라고도 해요. 꾸란. 거기 보면 무함마드가 이 설법이란다. 그 자기들의 경전에 대해서 이렇게 전도하는 게 있는데요. 그때 보면 무함마드의 얼굴을 그리지 않아요. 얼굴을 그리지 않아요. 왜? 말만 정해져야지 얼굴을 그리게 되면 숭배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숭배하는 것들은 다 얼굴이 그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는 심지어 이 무함마드조차도 신이 아니기 때문에 숭배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요. 거기 기록화들이 있거든요. 그 기록화에 보면 얼굴을 하얗게 해놔요. 하얗게.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이슬람 시장을 뭐 종교를 믿어라가 아니고요. 여기에서 관광객이 온다는 겁니다. 어디? 여러분 제일 좋아하는 거 두바이 같은 거 있잖아요. 아랍에미레이트, 두바이. 이슬람교잖아요. 이슬람교. 지금 우리나라에 많이 들어와 있는 이슬람교. 건설 현장에 가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이슬람교 많이 믿거든요. 그리고 무슨 스탄들. 그래서 이런 종교에 대한 것들을 조금 이해를 먼저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 이슬람교는요,
굉장히 커다란 규모를 갖고 있어요. 여기 보면 전 세계 관광시장의 11.2%에 해당한다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은 이것의 성장세는 더 어마어마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2021년에 12.3%라고 나와 있는데 그때 우리도 이슬람 시장 활성화를 위한 연구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팬데믹 때문에 이게 주춤해가지고요. 그 이후 연구는 아직 없어요. 그래서 이때 자료를 쓸 수밖에 없는데 이 시장의 상승세가 어마어마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울산 같은 데 가면요. 샤힌 프로젝트라고 하는 엄청나게 큰 규모의 석유화학단지를 만들고 있어요. 우리나라 최대 규모예요. 이거 어디하고 계약한 겁니까? 중동이랑 계약한 거예요. 이슬람 문화권. 그래서 이미 이런 관광시장뿐만 아니라 많은 곳에 이슬람들이 들어와 있다라고 보면 되고요. 근데 요 이슬람 우리가 모르고 있지만 우리 생활에 깊게 들어와 있어요. 여러분 그 건전지 있잖아요. 건전지. 그거 알칼리 전지라고 하잖아요. 알칼리 이슬람어입니다. 여러분은 이미 이슬람어를 쓰고 계십니다. 그거 말고도 우리가 사용하는 많은 언어에 이슬람이 근원인 경우가 많아요. 우리가 먹는 커피라는 단어의 근원도요. 이슬람어예요. 거기 QAHWA 해서 카흐화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여기에서 커피라는 단어가 이렇게 진화가 되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많은 언어에서 이슬람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슬람을 조금 이해해야 되는데요. 여기 보시면 이 사람들은 여행 시 우선 고려하는 거에 보면 할랄 음식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즉 자기네식으로 조리된 음식을 먹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또 보시면은요. 성별이 구별된 수영장이나 사생활이 보장되는 휴양시설 이런 것들도 필요하다. 즉 남녀가 조금 유별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노출이 심한 장소, 수영장, 사우나장 이건 구분을 원해요. 완전히 따로 쓰기를 원해요. 그래서 만약에 이 사람들의 퍼센트가 커지면 우리도 고려를 조금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럼 이렇게 이슬람 분들이 가족 단위 여행객들이 조금 많으시거든요. 그럼 왔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일단 이슬람은요. 머리 쪽은 절대로 손을 대면 안 돼요. 애기들이라고 할지라도. 근데 우리는 애기 귀여우면 머리 만지면서 아유 예쁘다 귀여워라. 상당히 종교적으로 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행동의 하나가 머리 쪽으로 손이 가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이슬람 분들은 오른손과 왼손을 구분해서 사용하세요. 그래서 조금 파지티브하고 좋은 의미는 오른손을 쓰고요. 조금 네가티브하고 부정적인 것들은 왼손을 쓰시거든요. 그 식사를 오른손으로 하시고요. 화장실에서는 왼손을 쓰세요. 그리고 그분들은 화장실에서 볼일 보시고 난 뒤에 물로 처리를 하세요. 그래서 어느 날부턴가 우리나라의 수세식 화장실 옆에 이상한 수도꼭지 같은 것들이 호텔이든 어디든 생기기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아니 화장실 볼일 보고 밖에 나가서 세면대에서 손 씻으면 되는데 왜 변기 옆에 쫓겨난 호수 같은 것들이 생기노? 아파트에도 요즘 짓는 아파트들은 그렇게 수도꼭지가 달려 있어요. 이거 화장실 청소하라고 쓰나? 샥 아니고요. 걔네들은 물로 볼일 보고 나서 뒤처리를 하는데 그때 사용하는 거예요. 즉 우리나라 특급 호텔에서부터 화장실에 그런 것들을 설치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요즘에는 식당에도 공항에도 또 그런 것들이 꼭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조심해야 될 게 머리 쪽을 만지면 절대로 안 되고요. 이슬람교는. 그 다음에 오른손과 왼손을 구분해서 사용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서비스를 할 때에도 먹을 거 주면서 왼손으로 주면은 걔네들은 억수로 부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거는 오른손으로 대접을 해야 되고 심지어 악수도요. 뭡니까? 아이고 반갑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두 손 잡잖아요. 두 손. 왼손 쓰면 안 돼요. 그래서 오른손만 써야 되고요. 또 남자는 여자한테 악수를 청해도 안 돼요.
그래서 여자들하고는 조금 뭔가 차단된 것들이 많다. 문화가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래갖고 누구는 문화가 와 그러노 이렇게 하고 한번 해보자 뭐 이런 걸 곤란하기 때문에 그렇구나 라고 생각하면 되실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일본 여기 지금 두째 줄에 보시면은요. 중국, 일본 등에서 구체적인 시장 대응을 내놓기도 한다. 뭐 이슬람 관광 시장 가능성에 대해서. 그래서 사실 일본은 엄청 준비를 많이 했어요. 이슬람 관광을 위해서. 근데 우리나라는 일본만큼 그렇게 많이 하지 못했어요. 여기 보시면은요. 말레이시아, UAE, 아랍에미레이트 공화국이죠. 그 다음에 터키. 아랍에미레이트 공화국에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두바이예요. 그 다음에 터키, 튀르키예죠. 인도네시아, 카타르. 이런 이슬람 관광지로 이렇게 선정된 곳들이 있고요. 여기 보시면 이슬람 문화권에 있는 나라들 보면은 말레이시아, 그 다음에 아랍에미레이트, 터키, 인도네시아, 카타르. 그 다음에 여기 비이슬람 문화권도 있는데요. 여기 보면은 뭐 거의 시장의 여러 가지 가능성 여기 보면은 GMTI라고 하는 게 있어요. 여행 지수 하는 게 있는데요. 여행 지수가 상당히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즉 여행 시장으로서의 가능성이 아주 높다라고 보시면 돼요. 지도를 보십시다. 이 진한 게 다 뭡니까? 이슬람 문화권입니다. 엄청나죠? 엄청나죠? 지금 여기가 이집트고요. 요까지가 이집트고 요 가운데 빼빼하게 있는 여기가 이스라엘이고요. 그 옆에가 요르단이고요. 이집트 밑으로 수단이고요. 아프리카 북부는 싹 다 이슬람입니다. 그 다음에 이쪽도요. 튀르키예부터 시작해서 이쪽도 다 아라비아 반도, 그 다음에 인도 이쪽에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이런부터 시작해서 다 여기 이렇게 여기 밑에도 다 어마어마한 나라가 이슬람을 믿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슬람 사람들이 이슬람 복장 여러분이 아는 다 뒤집어 쓰고 눈만 내놓는 거 부르카라고 하는데요. 그것만 한 게 이슬람이 아니에요. 이슬람 신도도 정도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나라는 눈만 내놓는 부르카를 하지만 어떤 나라는 다 내놓고 요 머리만 싹 싸는 히잡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이슬람을 믿지만 아무것도 안 하고 다니는 나라들도 있어요. 그래서 외형적인 거로 판단할 수 없지만 상당히 많은 이슬람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같이 있다라고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럼 이 넓은 시장을 포기할 거냐 하는 거죠. 관광시장의 다변화를 측정하고 있는데 이 시장을 포기하면 앞으로 살아갈 방법이 없는 거예요. 관광사업은. 그래서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시장이고요. 우리나라는 준비가 조금 많이 미흡한 단계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중동에 18개의 이슬람 국가들이 있는데요. 특히 무슬림 인구 탑3가 여기 보면 이란, 이집트, 알제리입니다. 이집트는요. 인구의 98%가 이슬람이고요. 2%가 콥트 기독교를 비롯해서 카톨릭 같은 종교들이 있어요. 그래서 근데 실제로 이슬람 국가에 가보면은요. 사람들 굉장히 평화주의고 너그럽고 자비스러워요. 심지어. 이란 쪽에 있는데 이슬람 사원이 있는데요. 이슬람은 가난한 자, 배고픈 자에게 베풀라고 되어 있어요. 거지를 구제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원에 들어가기 전에 거지들이 막 있으면은요. 거기에다가 베풀고 들어가요. 사원에 들어가기 전에. 자기들이 예식을 하러 들어가기 전에.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이건 웃긴 얘기인데요. 중국인이 그 앞에서 그 구걸을 한 거예요. 근데 돈이 쏠쏠하게 벌리는 거예요. 왜? 자기들의 경전에 따르면 거지를 구제하라고 돼 있으니까. 그래갖고요. 원래 그런 법이 없었는데요. 중동권에서. 이 중국인이 자기 마누라랑 애들까지 다 데리고 와서요. 사원 앞에서 업으로 거지를 한 거예요. 가족들이. 그런데 소득이 너무 좋으니까 이게 중국에 소문이 나갔고요. 중국 사람들이 관광비자로 들어와 갖고요. 이슬람 사원 앞에서
거지업을 한 거예요. 그래갖고요, 이슬람 이란, 이라크 같은 중동 쪽에서요, 금했어요. 사원 앞에 국어업을 금했어요. 원래는 진짜 가난한 사람들이 국어를 했어요. 그리고 진짜 이슬람을 믿는 사람들이 구제의 의미로 자선을 베풀었는데, 국어를 되게 중국 분들이 그렇게 하시는 바람에요, 사라지게 됐죠. 법으로 금했어요. 중국인들의 국어를요. 비즈니스로 확장을 시키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이집트에 재작년에 한 10일 넘게 있었는데 너무너무 친절하고 평화롭고요. 타 종교에 대해서 배타적이지 않아요. 너는 그 종교를 믿으니까 네 종교식대로, 우리는 이 종교를 믿지만 너희들에게 아무것도 강요하지 않는다. 정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의식이 어디서 많이 잘못됐는가 하면 일부 또라이들이 테러를 하면서부터 잘못됐어요. 근데 그 테러한 애들이 그쪽 동네 애들이 많았던 거죠. 근데 실제로 상당히 평화로운 종교다 하는 거를 가서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프리카에 아까 엄청나게 많은 나라들이 이슬람 국가였잖아요. 여기 보면 에티오피아, 나이지리아, 수단이 바로 이집트 밑에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CIS 7개국 하는데요. 이 CIS는 뭐냐 하면은 Commonwealth of Independent States에서요, 소련이 붕괴를 하고 나서 소련에서 수많은 독립국가들이 나왔어요. 소련이 붕괴하면서요. 여기에서 나온 소련 공화국의 연합체를 CIS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때 나온 게 뭐냐 하면 여기 우즈베키스탄, 소련 붕괴하면서 나온 게 우즈베키스탄, 러시아, 카자흐스탄, 그리고 지금 싸우고 있는 우크라이나, 그 다음에 키르기스탄, 그 다음에 투르크메니스탄, 타지키스탄이라는 나라도 있습니다. 요런 스탄들하고 요런 나라들을 CIS 7개국이다 하는데요. 여기도 무슬림 인구들이 꽤 있다. 아시아 쪽에서는요, 인도네시아, 파키스탄, 인도, 우리나라에 인도네시아도 많이 들어와 있잖아요. 그리고 기타, 튀르키예, 이쪽도 다 이슬람 국가다. 만만치 않잖아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무슬림 관광객도 우리나라에 보면 이렇게 점점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그래서 포스트 유커, 즉 관광객 중국에 몰빵되어 있는 이게 문제가 되었을 때 어떻게 차세대 시장으로서 전 세계가,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전 세계가 집중하고 있는 것이 이슬람 관광시장이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죠. 자, 여기 보시면은요, 무슬림 인구 비율이 무척 높게 나타나고 있고요. 인도네시아가 제일 방문을 많이 하고, 말레이시아, 터키. 그 다음에 GCC 6개국 하는 게 있어요. 이 GCC 하는 거는요, 걸프전 할 때 나오는 거. 걸프 코퍼레이션 카운슬이에요. 무슨 걸프 협력기구라고 해서요, 아라비아 반도에 있는 6개의 군주국들이 결성한 단체입니다. 그런데 이 우리 GCC하고 우리는 엄청나게 중요한 관계예요. 왜냐하면 2023년 기준 우리나라에서 수입하는 원유, 우리 석유 안 나잖아요. 무려 23년에는 56%를 GCC에서 수입했어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 건설업 중에서 해외 수주, 외국에 나가서 건설하는 거 있잖아요. 해외 건설 수주의 36%가 2023년 기준 이 GCC에 있어요. 두바이에 가보시면은요, 두바이는 사막에다가 인공도시를 계속 만들거든요. 거기 보면 그 두바이의 우리 세계에서 제일 높은 전망대가 두바이에 있어요. 이름 뭐죠? 부르즈 칼리파라고 하는 게 있어요. 부르즈 칼리파. 이 부르즈 칼리파 위에 가서 밑을 내려다보면은요, 온 천지가 공사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공사장 중에 상당히 많은 게 우리나라 업체입니다. 삼성은 우리나라에서 아파트 잘 안 지어요, 요새. 바깥에 나가면 삼성건설 많이 있어요. 그리고
삼성은 우리나라에서 아파트는 안 짓지만 건설할 때 외국인 노동자를 안 씁니다. 지금 아파트 짓는 것들이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데 가장 큰 거는 감리가 잘못돼서 아파트에 문제가 많이 생기는 건데요. 그러나 그 이전에 현장직이 외국인들 안 쓰면 현장이 안 돌아가요. 근데 외국인들을 쓰다 보니까 커뮤니케이션에 계속 문제가 생겨요. 공설 현장에서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으니까 지금 짓는 아파트들의 불량률이 높은 거예요. 이런 여러 가지 거를 검사할 때 아파트가 제대로 지어졌나를 검사할 때 문제는 뭐냐 하면 전수조사를 할 수 없거든요. 샘플로 몇 개씩 이렇게 조사하지 1000세대 지었다. 1000세대 다 조사 못 한다는 거예요. 1000세대에서 몇 세대 이렇게 뽑아서 조사를 하는 거거든요. 표본 조사를 해요. 전수조사를 못 하니까 그 조사 영역에서 샘플로 됐던 것들만 퍼펙트하게 오케이 하면 오케이인데 그 나머지 중에 문제가 생기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해외 건설의 2023년 기준 36%가 여기 GCC 국가고요. 우리 기름 얘들한테서 기름 못 받아오면 우리는 끝나요. 모든 정유사업들. 그래서 지금 여기 보세요. 제일 처음에 아랍에미레이트,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사우디아라비아가요. 전 세계에서 이슬람교가 제일 센 나라가 사우디아라비아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제가 사우디아라비아에 사우디아 항공이라고 하는 비행기가 있어요. 비행기사 대한항공 같은 건데요. 이 사우디아 항공을 타고 이집트를 갔거든요. 왜냐하면 직항이 없어가지고요.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라고 하는 곳에서 환승했어요. 그런데 이 비행기 타면 뭔 줄 알아요? 비행기 뜨기 전에요. 그 앞에 의자에 그 스크린 있잖아요. 짠 하고 나옵니다. 어떤요 아저씨가요 하얀 터번 두르고요 이슬람 복장하고 이랍니다. 아살라무 알라이쿰 이러면서 무슨 에코 이렇게 에코 나오면서 아살라무 알라이쿰 이러면 옆에서 수화로 또 막 이렇게 해요. 그래갖고 한참 뭐라고 해요. 내용은 뭐냐 안전한 여행과 빠른 도착과 일종의 알라의 축복 기도입니다. 알라의 축복 기도입니다. 여기서 알라는 유일신인 그분이죠. 자기들도 하느님이에요. 알라가 하느님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알라의 축복 기도부터 시작해요. 비행기의 출발은. 그래서 여기 있는 이 모든 나라들의 무슬림 비율을 보세요. 어마어마하잖아요. 85, 90, 76. 이집트는 98%. 그래서 얘네들이 중산층 확대와 해외여행 증가로 지출 규모가 점점 증가하고 있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뭡니까? 그 지출을 우리나라 와서 좀 해라 이 말이죠. 자, 우리나라를 다른 나라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특히 무슬림에 있는 사람들은 한국은 대중문화를 선도하고 드라마, 그 다음에 좋아하는 연예인이 있는 나라고 아름다운 경치를 가진 나라다. 감성적인 이미지 볼까요? 세련되고 트렌디하고 고급스럽고 깨끗하고 청결하고. 역사 전통 하면 중국한테 조금 밀리고요. 그 다음에 안타깝게 여기에 일본은 들어오지 못했어요. 기껏 해봤자 이쪽 정도. 그러나 싱가폴, 홍콩이 들어와 있습니다. 근데 어차피 그래서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중동인들은 이런 느낌을 가지고 있더라 하는 거죠. 이 사람들은 그럼 우리나라에 대한 정보를 어디서 구하는가? 주로 인터넷을 통해서 이렇게 구하고 있고요. 그리고 가족하고 방문하는 율이 아까 높다 그랬어요. 거의 41.2%나 됩니다. 그리고 친구하고 방문하는 게 40%가 되고요. 그리고 얘네들은 혼자 잘 안 다녀요. 한 번 다닐 때 5명에서 6명으로 이렇게 같이 나와요. 그리고 전체적인 만족도는요. 이슬람 사람들이 우리나라 왔을 때 전체적인 만족도는 24년 기준에요. 74%예요.
근데 외국인의 전체 만족도가 93.4%인데 무슬림이 74%니까 조금 낮다라고 봐야 되는데요. 어디에서 조금 문제가 생기냐 하면 종교 활동하기가 곤란하더라, 한국 오니까. 이슬람 자기들의 종교 활동하기가 곤란하더라. 그 다음에 음식이 조금 문제가 있더라. 그 다음에 언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언어. 이슬람어 소통은 뭐 거의 안 된다고 봐야 되고 있죠. 가장 좋은 거는 출입국 절차에 대해서 아주 좋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보시면 이렇게 전체적인 만족도가 74다 이렇게 되고 출입국은 거의 80%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도 보시면은요. 여러 가지 여행 만족 요인이 있지만 여기 가장 낮은 수치, 만족에서 낮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는 게 관광정보 안내가 상세하다, 현지인과 언어 소통이 쉽다. 요런 부분이 가장 낮게 나타나고 있거든요. 지금 만족도에서요. 그래서 만약에 하게 되면 아마 관광객들이 이제 그런 사람들이 온다고 했을 때 미리 정보를 알게 되면 지금 현재는 부산시에서 이슬람 관련한 인프라 구축이 미흡하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이 따로 공부해야 될 필요가 생기는 거죠. 그리고 어플을 통해서 통번역을 하는 기능은 꼭 습득이 필요해요. 우리나라 말에서 이슬람어로 바로 바뀌지 않아요. 이슬람어에서 우리나라 말로 바로 바뀌지 않아요. 영어를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이슬람어를 영어로 바꿔서 영어를 우리나라 말로 바꿔야 돼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라 사람들은 우리나라 사람만큼 성질이 안 급해요. 그래서 이거를 바꾸어서라도 일을 해결해 주면 굉장히 고마워할 수 있는 조금은 여유로운 성품을 갖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성격이 급해서 곤란하거든요. 뭐하노, 씨. 내가 한다만, 놔두라마. 내가 모르고 말지. 이라고 갑비래요. 뭐 꾸물꾸물하면. 내가 심장병 걸리느니 모르는 채로 살아가겠다. 이러면서 가거든요. 이분들은 성격이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거, 인프라 구축을 해달라고 지속적으로 요구를 해야 돼요. 이슬람 사람들을 막기 위해서 통역 번역에 관한 거,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세워달라 해야 되고요. 만약에 어플이 있다면 어플을 부산 거를 중심으로 한 어플이 있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부산 거 설명해야 되는데 이거 하나 찾으려니까 전국 거에서 다 찾아야 돼. 너무 정보를 탐색하는 시간이 길어지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부산의 지역별로 나눈다든지 아니면 관광상품의 특성별로 나눈다든지 해서 이 어플을 누르면 바로 이슬람어로 거기서 안내가 되어지고 그거를 들려줄 수 있거나,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잖아요. 지가 바꿔서 하는 거는 어렵지만 그거는 무슨 안내나 소개나 그런 게 아니고 뭘 물어볼 때가 있거든요. 안내가 아니고 뭘 물어볼 때는 그게 필요할 수도 있지만 전반적으로는 여기에 대한 거를 안내해야겠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그거를 눌러서 이슬람권의 언어로 바꾸어서 마이크에 대주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금 간편화할 수 있는, 그래서 정령 관광시장의 다각화를 원한다면 그럴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높은 연령대는요, 만족하는 부분이 굉장히 제한적이기 때문에 다양한 영역에서 만족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고요. 젊은 사람들도 역시 수용할 수 있는 것들이 갖추어져야 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20대, 30대, 40대 방문자가 많고요. 특히 우리나라 오시는 이슬람 여행권은 30대가 가장 20대가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주국으로 보면은 아시아 쪽이 아직은 많이 오고 계세요. 아시아 쪽이라고 하는 것은 뭐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이쪽 분이 많이 오시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자, 뭐 이게는 어디 놀러 가시나? 부산 같은 경우는 해운대 누리마루, 그 다음에 용두산공원, 비프광장, 자갈치, 감천문화마을, 광안리 광안대교,
국제시장 순으로 이분들이 오시고 있는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어디에서 제일 만족하나라고 보니까요. 전체적으로 쇼핑에서 만족도가 제일 높게 나타나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자, 무슬림 관광객의 쇼핑 앱 같은 거를 조금 비교해 보면 외래 관광객, 외부에서 오시는 관광객보다 아직까지는 1인당 쇼핑액이 좀 작습니다. 그리고 패키지 관광객도 역시 1인당 쇼핑액이 좀 작습니다. 이유는요, 지금 현재는 아시아권에서 많이 오고 계시기 때문이고요. 환율이 우리하고 또 그렇게 조금 돈 가치가 조금 낮고요. 소비액으로 환산했을 때 높게 나타나지 않지만 요 중동이라든가 튀르키예 쪽에, 중동은 사실 돈이 참 많은 나라잖아요. 이쪽에서 만약에 많이 오시게 되고 관광을 하시게 되면 상당히 많은 돈이 들어올 것 같아요. 근데 이분들은 조금 더 아시아 쪽보다는 폐쇄적이에요. 그래서 옷을 다 전체적으로 이슬람 복장을 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놀란 게요. 화장실을 갔는데요. 두바이에 있을 때 화장실을 갔는데요. 어떤 여자가 새까맣게, 온통 눈 빼고 다 새까맣게 입은 여자가 화장실에 들어왔어요. 당연히 여자 화장실이고요. 근데 화장실에 와서 이제 이렇게 거울 앞에서 치장 같은 거 손본다고 이렇게 했는데 안에 여니까는요. 엘도라도 왔는 줄 알았어요. 황금도시입니다. 황금도시. 머리부터 발끝까지 금색이 번쩍번쩍해서 아니 새까맣던 게 갑자기 그쪽에서 빛이 막 나는 거예요. 보니까 막 루이비통부터 시작해갖고요. 똥이라서 그런지 온통 황금 색깔로 막 온 게 돈으로 발려져 있더라고요. 그랬는데 그거를 검은 거로 이렇게 씌워 놓으니까 모르는 거죠. 근데 화장실에 가서 자기들도 뭐 그렇게 하고 어차피 또 검은 거 다 뒤집어 쓸 건데 뭘 그렇게 또 하는지 막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보는 순간 저것이 다 돈이구나. 돈 어마어마한 돈이구나. 저 사람들이 와서 우리나라에서 돈을 쓰게 되면은 엄청난 돈을 쓸 것을 아닌가. 그래서 이쪽 분들은 그런데 뭐냐 하면 고급화되지 않으면 잘 안 가요. 그래서 시설이나 이용하는 것들이 고급스러워야 되는데 우리가 아직 그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가 제때 안 되어 있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이 이슬람권에서 쓰는 거 보세요. 향수 같은 거 많이 산다 아닙니까? 향수. 제가 그래서 그 화장실에서 엄청 놀랐던 적이 있습니다. 화장실에서 황금의 나라 엘도라도를 찾았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분들이 오셨을 때 특히 식사가 불편한데요. 여기 한식 경험 비율이 93.6%로 한식을 많이 섭취하고 있는데요. 이유는 먹을 만한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할랄 음식이라고 하는 게 따로 있거든요. 이거는 예를 들면 도축 과정에서부터 자기 식대로 도축을 해야 돼요. 뭐 동물 죽일 때도요, 뭐 기도하고 죽이고 이래요. 우리 막 고마 죽이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뭐 기도하고 죽이고요, 피도 빼야 되고요. 무엇이 많아요. 자기 식대로 도축한 음식들을 갖고 자기식에 맞도록 조리한 음식을 해야 돼요. 세계 3대 할랄 인증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요게 말레이시아의 자킴이라고 하는 게 있고요. 자킴. 인도네시아의 무이라고 하는 게 있고요. 싱가포르의 무이스라고 하는 게 있어요. 요런 할랄 마크를 취득하면 얘네들은 안심하고 먹는 거예요. 요만큼 검증이 되었다 하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는 그런 게 별로 없는데 여기 보면 프랜차이즈. 근데 이제 처음에는 한식을 많이 먹었지만 나중에는 한식 비율이 낮아지면서 프랜차이즈 섭취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 즉 여기서 프랜차이즈는 할랄 프랜차이즈를 의미합니다. 서울에 가면은요 할랄 가이즈라고 하는 프랜차이즈 음식점이 있어요. 그래서 서울에 3개, 그 다음에 인천에 하나가 있는데요. 강남, 이태원, 홍대에 하나씩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요 뭐냐 하면 미국에서 들어온 브랜드인데요. 여기서 사용하는 요리는 취급하는 요리는 튀르키예 음식을 취급하고 있어요. 그래서 할랄식으로 된 것들인데 얼마 전에
2023년 11월에요. 우리나라 브랜드로서는 아딸이라고 하는 분식점이 있어요. 떡볶이 사업하는 데가 있는데요. 여기에서 자킴이라고 하는 이 할랄 마크를 취득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얘네들은 여기 왔을 때 떡볶이는 많이 먹겠죠. 우리나라 떡볶이. 근데 떡볶이 팔아갖고 얼마나 많이 남겠습니까? 이런 거를 팔아서 되겠습니까? 비싼 거를 팔아야죠. 비싼 거를. 우리나라 방한 횟수에 따라서요. 지금 이제 한식 비율은 지금 여기 보세요. 1회 때 94.6이었는데 점점 낮아지고 있고요. 아시아, 중동 음식 비율도 이렇게 조금 낮아지는데 프랜차이즈는 이렇게 조금씩 높아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부산 같은 경우도 요거 뭐 할랄 음식에 관한 정보들을 이슬람 관광객들을 맞이하려면 조금 이제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게 있죠. 그 다음에 이 사람들 하루에 5번씩 기도합니다. 이 기도 징하게 합니다. 그런데 이 기도를요 어디다가 하느냐 하면 메카라는 곳을 향해서 해요. 근데 이 메카라는 곳에 가면은요 거기 그 주사위 같이 생긴 게 있어요. 카바라고 하는 거 있어요. 자, 네이버 올려가지고요. 카바, 메카, 카바 이미지 검색해 보세요. 메카, 카바 이미지 검색. 얘네들이 기도하는 곳은 카바에다가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이 카바라는 게 있는 곳이 메카예요. 그래서 나침판이 없으면 나침판으로요 메카의 방향을 찾아서 거기다가 기도를 하거든요. 근데 원래는 기도실에 보면 그 방향을 나타내는 물건이 있어요. 그걸 딱 설치해 놓고 자기들이 그 쪽을 향해서 기도하는 건데 카바 보이십니까? 그 가해로 사람이 개미보다 더 엄청난 사람들이 기도를 해요. 모여가지고 엄청난 그리고 얘네들은 또 라마단이라는 거를 하잖아요. 라마단. 그리고 성지순례도 하거든요. 얘네들도 성지순례를 해요. 라마단의 의미는 더운 달이다 이런 건데요. 이때는 단식하고 그러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도 이런 이슬람 사람들을 받으려면 이런 시설들에 관한 인프라들을 이제 갖추어야 한다. 우리나라 왔을 때 보통은 기도 횟수 저거들이 하루에 5번 하는데 평소에는 4.72번 했는데 우리나라 오니까 3.49다. 즉 이것은 뭐예요? 그만큼 자기들의 종교 생활을 하기에 불편하고 인프라가 안 돼 있다라고 보면 되는 거죠. 그래서 보니까 여기 장소 문제들도 여기 나오잖아요. 자, 중동의 한류 개념. 일단은 중동에서 한류가 엄청 뜨고 있다. 그 다음에 인도네시아, 거침없는 한류의 중심지. K컬처가 여기도 어마어마하게 들어가고 있다. 그래서 무슬림 사회에 한류 바람이 엄청 많이 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무슬림들의 방문은 증가할 것으로 생각한다. 선호 음식. 여기 보시면 아시아권은 불고기고요. 터키, 중동은 비빔밥이에요. 이 순위는 바뀌어 있고요. 여기 떡볶이. 아까 그거 아딸라잖아요. 떡볶이, 갈비. 아시아는 떡볶이고요. 중동은 갈비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갖고 요런 메뉴들이 먹을 수 있는 것들이고요. 무슬림 친화 한식 메뉴 카테고리에서요. 모든 재료가 채소인 거 있고요. 해산물이 주류인 거 있고요. 채소 또는 생선을 이용하는 게 있고요. 육류를 기본으로 하고 있는데 이슬람교는 돼지고기를 먹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열쇠고리 같은 거, 핸드폰 고리 같은 것들 이렇게 하면 돼지, 조그만 금돼지, 쪼개난 거, 반짝반짝 빛나는 금돼지 같은 거 좋아하는데요. 아이고, 돼지, 복이 굴러 들어오겠네. 돼지 생긴 것도 싫어하고, 선물도 싫어하고, 먹는 것도 싫어하고, 이쪽 애들은 돼지면 그냥 다 질색이에요. 다 질색. 자, 여기 보시면요. 할랄 인증 마크가 4개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할랄 인증, 그래서 할랄 certified 무슬림 자가 인증, 요거는 셀프죠. 그 다음에 요거는 무슬림 친화적인 무슬림 프레들리, 그 다음에 포크 프레들리, 돼지고기를 제외하여 해서 어쨌든 등급별 레스토랑들이 이렇게 분류되어 있고요. 요 세부 사항들도 이렇게 표시해요. 돼지고기 우리 안 판대,
그 다음에 무슬림 알코올 안 먹거든요. 알코올 안 먹는데, 안 판대, 사전 예약해라, 할랄 메뉴 이용 가능하다, 여 오노는 무슬림이다. 이 말은 뭐예요? 그 도축부터 모든 조리가 무슬림식으로 행해진다는 거예요. 한국 이슬람교 중앙회 할랄 인증 이렇게 돼 있어요. 이집트를 갔는데요. 98%가 무슬림이라고 했잖아요. 카이로에서요. 기차로요. 18시간을 갔다가 아스완행 야간 열차 18시간을 타고 가면 침대 기차입니다. 가면 아스완이라는 곳에 닿아요. 보통은 거기서부터 시작해요. 왜냐하면 여기서부터 아스완에서부터 시작해요. 왜냐면 아스완에서부터 해갖고 쭉쭉쭉 다시 카이로로 와야지 카이로에서 비행기 타고 나간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처음에 제일 먼 데까지 가는 거죠. 근데 이 아스완 바로 밑에가 뭐냐면 수단이에요. 수단. 더럽게 치안이 안 좋습니다. 잘못하면 목숨을 드리고 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내는 여행자 보험에서요, 이 남부 쪽에 있을 때는 관광경찰이라는 게 붙어요. 그래서 패키지 투어 같은 경우는요, 딱 보면 무도인이에요. 키가 크나 작으나 몸매가 이렇게 뭐라 하나 이렇게 딱 다부지게 생긴 거. 근데 딱 양복 입고 정장 입고요, 막 이렇게 어느 구간까지 동행해요. 근데 막 이렇게 하다 보면 여기 권총이 있어요. 여기. 왜냐하면 거기는 수단 쪽이 조금 어렵거든요. 그리고 내전이 많았던 곳이잖아요. 총기 사고도 있고요. 관광객들이 사고를 실제로 당한 경험이 많은데, 이집트는 관광 사업이 굉장히 중요해요. 못 사는 나라라서 경제적으로. 그래서 그 사건이 터지면 확 줄면 저거 곤란하거든요. 그래서 여행자 보험에서 이런 분들을 써서 보디가드로 붙여요. 그래서 일정 기간 내려올 때까지 붙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는 술을 안 팔아요. 이슬람이라서요. 그래서 이제 기차를 타고 거기서 다시 기차를 타고 내려가서 아스완에서 카이로로 올라올 때 나일 크루즈를 이용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 이렇게 크루즈를 딱 타고 이렇게 오다가 내리갔고요. 막 싸돌아다니고요. 그러고 이렇게 가면 그 사이에 얘가 또 이렇게 이동해 있잖아요. 이동 장소에서 또 가서 또 거기서 놀고요. 또 그 다음에 새벽같이 나가고 또 막 돌아다녀요. 땅이 억수로 넓어요. 막 돌아다니고 있으면 또 타고 오면 또 이렇게 가면 노을을 보면서 수영도 하고 크루즈 안에서 이렇게 즐길 수가 있거든요. 근데 술이 어디 가나 없어요. 술이 어디 가나 맥주 한 캔이 없어요. 어디 가나. 어디서 먹을 수 있느냐? 맥주는 기차 안에서 먹을 수 있어요. 그러면 이슬람어로 알지도 못하는 맥주, 먼 글장공 싶은 맥주, 선택의 여지는 없습니다. 고를 수 없습니다. 고마 맥주인 것에 감사하며 그 맥주 한 개 먹을 수 있고요. 크루즈에도 심지어 술을 안 팔아요. 그래서 열흘 넘게 있었는데 오로지 기차 안에서 한 캔 먹은 게 답니다. 근데 이제 제 제자가요, 현지에 있는 가이드를 통해서 와인하고 대추야자하고 뭐 선물을 그 이집트 쪽에 있는 현지인을 통해서 보냈어요, 크루즈로. 근데 분명히 와인을 보냈다고 했는데 술이 안 와요. 물어보니까 그곳은 술을 살 수가 없는 곳입니다. 없어요. 그래서 이쪽에 이슬람 쪽은요. 그런데 참 웃긴 게 우리나라 사람들은 한 잔 걸쳐야 춤추고 노래하고 막 이러는데요. 이 동네 사람들은 아무것도 안 먹어도 엄청 춤 잘 추고 엄청 노래 잘해요. 심지어 애들도 그래요. 애들도 안 먹어도 춤 잘 추고 노래 잘해요. 아주 독특하죠. 자, 무슬림 고객 시 주의사항. 오른손을 사용하고 할랄 메뉴 포기를 된 곳을 먹고, 우리나라에 오셨을 때 우리는 아무 때나 술 먹을 수 있잖아요. 알코올 음료를 그분들께 대접하면 안 되고요. 수시로 손 씻고 기도 장소 제공하고, 그 다음에 그네들이 사용하는 거, 할랄은 담는 그릇도 구분돼야 돼요. 그래서 막 돼지고기 담았던 그릇 쓰면 안 되기 때문에 일반적인 뭐 수저나 포크나 접시 같은 거 다 따로 취급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악수는 뭐 동성끼리 해라. 동성끼리. 그리고 이제 우리가 뭐 캔 음료 같은 거 줄 때 컵을 꼭 반드시 같이 드려야 됩니다. 30분이네요. 자, 할랄 푸드. 여기 보면은 뭐
이런 것들 그냥 읽어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뭐 조금 설명이 필요하다 싶은 거 조금만 하고 넘어갈게요. 여기 지금 라마단 기간 중 서비스 하는 게 있어요. 라마단. 라마단은 많이 들었을 건데요. 해 뜰 때부터 해 질 때까지 음식 안 먹는 거예요. 올해 같은 경우는 3월 달부터 라마단이 있었거든요. 근데 여기 보면 라마단 기간 중에 이프타르 하는 게 있어요. 이프타르. 요거는 뭐냐 하면, 마그립 예배라고 하는 게 있어요. 마그립 예배. 이 마그립 예배는 뭐냐 하면 해가 떨어지고 나면 해가 깜깜해지기 전까지 하늘이 붉게 묻는, 쉽게 말해서 노을이 질 때, 요때 짧은 시간 동안에 드리는 예배가 마그립 예배입니다. 근데 요 예배가 마치고 나면 해가 졌잖아요. 그러면 그때 먹을 수 있어요. 그 먹는 게 이프타르입니다. 이프타르. 그러니까 일몰 라마단 기간이라고 내 굶는 게 아니고요. 일몰 후에 식사를 할 수 있는 거고요. 샤후르 하는 거는요. 동트기 전 새벽 3시에서 4시 아직 해 안 떴잖아요. 먹을 수 있어요. 그래서 라마단 기간 중에 샤후르나 이프타르 뷔페 하는 거는 금식하지 않는 시간에, 그러면 새벽에 주든지 밤중에 주든지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것들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하는 얘기가 여기 있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나라 부산에는 4개가 이렇게 시설이 있고요. 정보 실어 놓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슬람 성원도 여기 지금 정보 실어 놓았고요. 그 다음에 기도실에 들어가야 되는 것들도 이렇게 정보를 제공해 놓았습니다. 무슬림은 중동에 사는 아랍인이다 라고 알고 있지만 사실은 동아시아의 69%, 아프리카의 27% 해서 중동 국가는 퍼센트로 보면 이거보다는 동아시아나 아프리카 다음으로, 따라서 이슬람 국가라고 했을 때는 동아시아에도 아주 많고 아프리카에도 많고 그리고 중동에도 있다. 없습니까? 그 다음에 무슬림 테러리스트다. 우리나라에서 이런 사건들이 조금 얽혀 있는 게 있어서 그러는데요. 굉장한 평화주의자고요. 심지어 여기 보시면요. 전쟁이 일어나도 어린이와 노인, 여성, 환자 등 약자와 기도하는 선지자는 꾸란에 의해서 절대로 상해를 가할 수 없도록 원래 이슬람이와 그렇게 정하고 있어요. 테러리스트는 그러니까 제대로 된 이슬람 애들이 아니다라고 봐야 되죠. 무슬림은 여성을 차별하고 억압한다. 그런 나라도 실제로 있습니다. 그런 나라도 실제로 있지만 결혼도요. 여자가 싫다고 하는 결혼은 절대로 할 수가 없게 돼 있고요. 그리고 여성의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장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부 다처제다. 이슬람은 원칙적으로는 일부 일처제입니다. 그런데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 하면 이슬람 국가예요. 내가 이 남자랑 결혼해서 사는데 이 남자가 죽어버렸어요. 근데 이 남자가 돈이 억수로 많아요. 땅도 많고. 그런데 이 남자가 죽으면 이 재산이 다 내한테 와요. 근데 이 남자의 재산은 이 집안의 재산이에요. 이럴 경우에 이 남자의 남자 형제랑 결혼할 수 있어요. 왜? 내 재산이 이 남자 집안 재산이잖아요. 이러면 이 남자가 만약에 결혼을 했다. 그럼 지 마누라가 있을 건데 내가 또 결혼을 하면 마누라가 둘이 되는 거잖아요. 이것 때문에 다처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이 생기는 거지 원칙적으로는 일부 일처제입니다. 그래서 예외 사항들이 실제로 진실은 아닌데요. 어쨌든 그 예외 사항이 전체인 것처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 경상도 쪽에 무슬림 친화 음식점들을 정보를 이렇게 해놨습니다. 예. 자, 정보들은 만약에 나중에 여러분들이 그런 분들을 접하게 될 때는 정보 업데이트를 해야 되고요. 자, 이렇게 해서 중국 분들 이미 여러분들이 많이 겪으셔서 아실 텐데 약간 문제가 있을 때라도 그거를 어떻게 대처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경험이 많이 쌓여 있잖아요. 경험치. 그리고 이제 조금 중국도 조금 요새 바뀌고 있어요. 왜냐하면 너무 해외에 민폐를 많이 끼치갖고요. 그 거지업 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이슬람 거지업. 그래서 중국인들도 자체적으로 자기들도 이래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각성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령 조금 안 좋으신 분들이 오신다고 하더라도 잘 대처하는 게 필요하고요. 그냥 이렇게 생각하는 게 저는 편한 것 같아요. 그래, 막 더럽고 앵꺼봐도 막 참아준다. 돈이나 많이 쓰고 가라. 막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돈쓰러운 거잖아요. 그래서 참고 돈 버는 게 쉽습니까? 특히 인간을 상대해서 돈 버는 게 제일 어렵습니다. 심지어 인간을 상대하는 사람이 죽었을 때는 내장이 죽기 전에 다 썩어 있답니다. 얼마나 속이 문드러졌으면요. 그래서 이게 사람을 상대하는 직업이고요. 특히 관광객은 지 마음대로 놀아보려고 작정하고 놀아보려고 온 사람들을 상대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소 그런 분이 온다 하더라도 뭡니까? 서비스 마인드를 가지고 잘 대처하시고, 우리들이 잘 모르는 이슬람 시장에 관한 것들 미리 정보로 조금 알아놓으시면 나중에 이제 차후에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준비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